자, 계속해서 우리 양도소득세의 남은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 양도 또는 취득식입니다. 지금 언제 양도한 걸 보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 기준이죠. 그래서 바로 요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비교해서 보유 기간이라든지 거주 기간을 계산한 시간적 기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시험에 매년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아, 이거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구나라고 봐주십니다. 이때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요, 거래 형태에 따라서,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가장 기본적이 매매이죠, 여러분. 자, 매도했을 때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당연히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계약이래, 그렇죠,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하고 또 중도금이 지급되고 또 잔금이 지급되겠죠, 여러분. 자, 그때 바로 그 대금 청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죠. 다만 여러분, 우리 법령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사실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실질 과세 원칙과 대법원 판례라든지 실무 관행상 당연히 아무런 이견 없이 사실상을 말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우리는 취득세와 똑같다. 여러분,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잔금 지급일인데, 그러면 왜 잔금 지급일로 안 했냐? 잔금 지급일은 누구 입장이죠, 여러분? 취득자 입장이죠. 취득자 입장에서 잔금 지급일이 나오는 거고, 그죠, 여러분? 양도자는 바로 잔금을 받는 사람이죠. 잔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잔금 지급이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대금 청산을 표현한 거다라는 거고, 대금 청산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잔금 지급을 말한다. 다만 잔금 지급은 취득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뭐로 표현한 거다, 여러분? 대금 청산을 표현한 거다라고만 이해해 두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 즉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안 될 때 불분명한다든지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면 등기를 먼저 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어디로 가죠, 여러분? 그때는 등기 접수일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 원칙은 언제 양도한 걸 보다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매일 때.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 이거는 무슨 규정이고 여러분 예배 규정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언제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장기 할부 매매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글쎄요, 여러분 우리 장기 할부라는 것이, 할부는 여러분 먼저 다 아시죠? 뭐, 여러분, 일상생활 가정이 할부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예. 그래서 할부란 것은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고,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상환하는 거죠, 여러분? 예. 이러한 조건을 할부 매매, 할부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장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장기 할부일 때 장기는 몇 년을 말하냐? 1년 이상을 말한다, 여러분. 1년 이상. 그러면 목적물은 먼저 받았는데 1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 상환할 때 그러면 언제 우리 양도된 걸로 볼 거냐, 그죠? 그때는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라든지 인도일이라든지 또는 사용수일이죠. 자, 이렇게 시간적 기준 이렇게 2개 이상 남은 우리 그중에서 어떤 날로 가면 되죠, 여러분?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토지 등이 뭘 당겼다,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거죠. 그럼 그때는 언제죠, 여러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자, 이 중에서 역시 2개 이상 남은 어디로 가죠, 여러분?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이다? 빠른 날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공탁됐다. 그래서 공탁됐을 때는 그때는 언제로 가죠, 여러분? 판결 확정일로 가는 거다. 판결 확정일로 간다. 그래서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로 간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일 때는 이렇게 매매의 거래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무상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거죠.
그럼 무상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언제 취득한 게 뭐냐? 당연히 상수가 언제 여러분? 상수 개시되죠 여러분. 그러면 증여는 언제 여러분? 증여받은 날인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자 여러분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봤죠 여러분? 그렇죠. 취득세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여세나 양도세는 여러분 증여받은 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증여받은 날과 계약이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바로 증여받은 날은 언제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등기 접수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걸 보는데 그걸 계약을 맺었을 때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이고요. 바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떤 날이다? 증여받은 날인 등기 접수일이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라든지 또는 증여 후 양도랑 부당예산 분규정을 적용할 때 바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는 시간적 기준 중에서 우리 매매만 좀 한번 좀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용은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시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확정되면 이제 우리 뭐냐? 바로 세액을 계산한 거죠. 자, 우리 이제 양도소득 산출세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부동산 양도해 보신 분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아주 복잡하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양도소득 산출세 계산 과정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양도소득세 산출세는 여러분 역시 과표에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일단 양도소득세는 계산 출발점 여러분 양도가액 계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빼는 거죠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다. 그래서 내가 얼마 팔아서 얼마 주고 산 거를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후에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차익.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공부를 제대로 좀 못하신 분이 또는 공부가 부족하시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은 그냥 세법을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점수를 맞을 그런 생각을 하신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세법이 복잡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따로 전문가에서 누가 있지 여러분? 세무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인회계사 세무사 따로 있잖아요.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여러분. 일반 법을 전공하신 변호사님들도 법관들도 또는 검사도 이 세법 금융은 따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수부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세법을 그냥 낼름 여러분 민법에 비해서 쉬운 거 아니야? 개뿔 같은 소리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문제수가 적을 뿐이죠 여러분. 다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 잡은 부분만 일단 먼저 우선 정리해 두시면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양도세 계산의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가의 계산 출발점이에요. 얼마에 팔았어? 그래서 돈 들어왔죠. 그리고 얼마 주고 산 건데 그거 빼라고 여러분. 뭐 어려워 이렇게. 인생을 다 살아온 짬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양도가에서 취득할 때 필요한 뺀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세는 일단 양도차익이 나와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돼. 우리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 5억 주고 취득한 걸 8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5억 원이 취득해서 8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얼마 나와요, 여러분? 3억 원 남았잖아. 그 양도차익이 되잖아. 5억 원이 취득했어요, 여러분. 5억 원이 양도했다. 취득가액도 5억, 양도가액도 5억. 그러면 5억 원이 취득해서 5억 원에 팔니까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양도차익이 제로가 된 거죠. 그럼 이때 양도세 나와, 안 나?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면 다 계산 칼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 6억 주고 취득한 걸 여러분 5억 원에 양도했답니다. 그럼 6억 주고 취득한 걸 5억 원에 양도해서 난 손실 본 거 하잖아. 1억. 그럼 그때는 양도 차손이죠, 여러분. 양도세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서는 반드시 양도가액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서 취득가 때문에 필요를 뺀 금액이 뭐가 나온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와야 돼. 일단.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 부동산은 보통 단기 보유와 장기 보유야 여러분. 장기 보유죠. 그러면 장기 보유에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등으로 해서 가액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장기 보유에 따른 그러한 그 양도차익이 과대 계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뭐.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다.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은 뭐를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에서 취득가 때문에 필요를 뺀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뭐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이 양도소득 금액이 나면 여러분 여기 특별 공제된 데는 뭐가 있죠, 여러분? 기본 공제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냐,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드디어 나온 걸 우리가 뭐라 하는데,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화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화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양도소득 과세표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양도가에서 취득가 때문에 필요를 뺀 후의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에인 양도소득금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한 후의 금액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비로소 양도소득 과세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은요, 여러분 몇 단계를 거쳐 여러분 기본적으로 3단계죠.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고,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 양도소득 과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계산 구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양도소득 과표 나왔다. 과표가 나면 여러분 모든 조세의 과표가 나면 그다음에 뭐가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을 곱하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바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이때 양도소득 과세비에다 적용하는 세율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이죠. 양도소득세 세율이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여러분 모든 조세는 항상 산출세가 어떻게 하냐면 과표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조세는 항상 세액을 계산할 때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 계산 구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시험에 임박해서라도 뭐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만 이 계산 구조는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이걸 물어보니까 계산 문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럼 양도소득세 과표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 계산 구조에 하에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출발점 뭐죠, 여러분? 양도가의 출발점이죠. 자, 여기서 빼는 거죠. 다 빼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에서 다 차감, 양도가에 다 차감 항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빼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에 기타 필요 경비에 다 빼고, 그 다음에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양도소득 기본제 빼면서 드디어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나온 거죠. 그럼 과표 나왔다, 끝났다 뭐야, 여러분?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계산 구조를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이거 뭐 간단한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간단하게 했더니 자기는 앞글자 따서 외운대. 앞글자 따서 외운다더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양자, 치자, 양자, 그 다음에 양양,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글자에서 양치기, 양장, 양양 이렇게 외운답니다. 환장하는 거죠.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양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양도소득세 뭐가 나야 되냐면 양도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양도차익이 전제 조건이야. 양도차익이 안 나오면 양도세 안 낸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차감해라,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래.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래,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래. 그러면 특별공제세가 무슨 공제세라면 기본 공제했잖아. 그게 이제 과표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차장
금기,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과세산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차장금기 과세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합니다. 차장금기 과세산. 차장이 예. 금기 하기에 말할 것은 삥땅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과세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항상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어디다 여러분? 그렇죠.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죠. 양도가액의 계산 출발점이다. 그러면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한번 훑어봅시다. 양도가액에서 우리 얼마 주고 사서 당초 취득가액 등에 들어간 돈 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그럼 요 양도차에서 뭘 차감하라?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히 공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에 금액.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죠. 이걸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바로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 공제가 되는 데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이거를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 하는 거죠. 그럼 과표 나왔다. 끝났죠?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차장금기 과세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여기서 산출세액이 나면 여러분 여기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한 후의 금액. 요거를 우리는 양도소득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결정세액이랍니다. 결정세액. 네, 요거는 뭐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나중에 본 강의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다 다시 이제 우리가 가산세를 더해서 이걸 우리 양도소득 총결정세인데 요거는 네, 여러분 일단은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양도소득 산출세액 과정 여기까지만 봐두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양도책입니다. 별표 3개. 이 양도책의 계산 관련된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책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양도책 계산이죠.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양도사초살지 계산 과정은 요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때 양도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나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합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여러분. 구분하여 계산한다. 요거 같죠?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걸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이거를 분류과세랍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분류과세한다.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의 필요금을 뺀 후의 금액을 우리 양도차익이라고 이 양도차익 계산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 그러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죠. 원칙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바로 양도자와 양수자. 이게 누구죠, 여러분? 매매 당사자죠. 매매 당사자. 양도자와 양수자는 매매 당사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실질 거래가이죠. 결론. 양도차익은 반드시 뭘로 계산하라, 여러분? 바로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이 된다. 이때 여러분,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양도자나 과세 감축은 똑같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양도차익을 실질 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이거 꼭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증빙 서류가 된다.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그 실질 거래가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 서류가 없으면 여러분 이때는 실질 거래가로 필요금으로 특히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 바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증빙 서류가 없다 보니까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예외 규정을 전해요, 여러분. 이 예외 규정은 별표 3개짜리고요. 역시 양도차익은 별표 치기가 좀 민망할 정도 다 중요한 거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 거래가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실질 거래 양도차익은 여러분 바로 양도가액에서 뭐하죠, 여러분? 필요금을 뺀 거죠. 그걸 뭘로 하자고 그러면 실가로 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실질 양도가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금을 뺀 후의 금액을 바로 실질 거래가인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실질 필요 경비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그럼 이 실제 필요 경비는 항상 여러분 실가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필요 경비는 여러분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과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그다음에 바로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세 가지로. 그래서 바로 실제 취득 단계와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이 세 가지 합해서 여러분 바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한 것이 바로 실제 필요 경비가 되고 이걸 실제 양도가서 차감하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바로 요 실제 필요 경비의 범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시험에서는 바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실제 필요 경비의 범위가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실제 필요 경비는 무슨 단계?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실제 취득가액과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과 그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가 바로 실제 취득가액이고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자본적 지출액이고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양도비가 되는 거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여러분 볼 때는 부담스럽지만 이거는 뭐 본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만 여러분이 체킹해 두시면요. 시험에 나왔더라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 필요 경비 범위는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실제 필요는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실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이 되는 거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양도비인데 여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실제 양도가액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 차익이나면 이제 여기서 뭐 차감하는 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거죠, 여러분. 자, 역시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차익이나면 이제 여기서 뭐 하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죠. 이때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별표 3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법은 용어상의 의미가 전달됩니다. 용어를 보는 순간 의미가 많이 전달돼요. 보시면 장기 보유했을 때 한해서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공제를 해주는 거구나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장기 보유, 여기서 장기 보유는 얼마를 말하는 거죠? 기본이 3년 이상 보유를 말합니다. 이게 기본적이죠.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보유했어야만 특별 공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장 기본적 요건 뭐냐면 3년 이상 보유해야죠, 여러분. 그때 안에서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안에서 특별히 공제는 거죠. 특별 공제가 뭐 여러분? 토지나 건물만이죠. 특별 공제는 토지나 건물. 지금 요거는 뭐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여러분. 부동산. 부동산에 한해서만 해주겠다, 그러면.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한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등기 양도라든지 여러분 즉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죠. 또는 우리 조금 어려운 누진세로 할증 과세 대상이 되는 이런 주택 등기 때는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라는 걸 여러분 좀 주의해 두시고요. 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 조합원부터 취득한 것은 여러분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제외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승계 취득이죠, 여러분. 승계 취득. 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얘가 우리 드디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뭘 받아,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때에 바로 요 갑이 주택을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이때 비로소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 이때 발생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기존 주택이 뭐가 되고 여러분 철거가 되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돼서 나중에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로 돼 갖고 신축 주택이 된 거죠. 일로 뭐 하는 거 여러분 입주를 하는 거죠. 뭘 갖고 있다가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그죠, 여러분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뭐가 되면 신축되면 이제 일로 입주하시면 권리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법상 언제 발생하는 거냐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바로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남아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걸 보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나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조합원 입주권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기존에 뭘 갖고 있다가 여러분 갑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서 이제 이 주택이 뭐로 바뀌는 여러분?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바로 권리로 바뀌는 거죠. 권리.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진행 절차를 밟아가고 그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 갖고 있던 권리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입주를 하는 거죠. 입주권이라. 근데 나는 중간에 팔아버린 거죠. 내가 도저히 이 조합 입주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조합원으로서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우리 청산금 등을 납부를 하면서까지 입주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못하겠다. 그래서 갑이 우리한테 이걸 뭐 하는 거죠? 미등기 전매를 하는 거죠. 물론 원칙적으로 여러분 우리 전매가 금지가 되는데 전매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이런 거 뭐 여러분 주택법을 통해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때에 이 갑이 원래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부터 갖고 있던 조합원이 뭐가 되는 거냐? 원조합원이 되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계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현재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갑이 갖고 있었죠. 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원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멸에서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을한테 넘어간 거죠. 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승계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갑이라는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을 양도한 거죠. 취득할 때는 뭘 취득했지만 주택을 취득했지만 을한테 팔 때는 뭘로 한 거야? 입주권을 전매한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갑은 원조합원이죠, 여러분. 네. 그러면 갑은 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입주권을 양도한 거예요? 입주권을 양도한 거죠, 입주권. 근데 이때 갑은 원조합원으로서 이 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요 원조합은 갑한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 이런 말 있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맞죠 여러분. 을은 이제 뭐야 여러분? 원조합원의 승계조합원이야. 원조합은 갑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때 을이 또 역시 내가 입주를 포기하고 병가 때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을이 양도한 거는 뭐야 여러분? 조합의 입주권이죠 여러분. 그럼 조합의 입주권 양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얘는 을은 원조합원이야 승계조합원이야? 승계조합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는 얘기다. 안 해준다. 누구일 때만 갑 원조합일 때만 딱 한 번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승계 취득한 조합의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조합은 입주권에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언제 들어가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뭐가 발생하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을 때부터 이때까지 갖고 있던 조합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조합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진 다음에 취득한 조합원은 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승계조합원이 되는 거고 이때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하고 원조합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승계조합원은 이걸 입주권을 양도했더라도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했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는 여러분 이 공제금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공제 대상이 별표 2개라면 공제금액이죠. 그러면 얘는 양도 차익에다 여러분 바로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거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거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때 이 공제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이 역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본공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글자도 기본 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얘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은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채에서 장특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 기본제는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신탁수익 하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돼. 동그라미 무슨 별로? 소득별로 네 가지로 구분한 거죠.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에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을 공제받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거는 기본 국외 부동산도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항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본 강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율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고, 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양도소득 과세표라는 거죠. 과표 나왔다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 곱하는 거죠, 세율. 이때 여러분 역시 시험은 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일단 우리가 급한 대로 우리가 시험을 대비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셔서 실무에 나가시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여러분이 시험 대비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별표 3개를 꼭 좀 표시해 놓고요. 이거는 속된 말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세법상 세율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세는 6%또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를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로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양도소득세 무슨 세율이냐, 여러분? 기본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세율이나 양도소득세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입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끌고 와서 양도소득세율로 가세하겠다 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는 요게 나오죠. 예외 규정이 별표 3개짜리죠. 요거는 주로 중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액 부담을 무겁게 하겠다는 여러분 중과 목적이죠.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 바로 미등기 양도입니다. 미등기 양도. 몇 프로 맞는다? 70% 맞는 거죠, 여러분. 70% 맞는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라 비사업용. 미입이 다 이름들이 안 좋죠. 그러면 이때는 이런 기본세율, 누진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포인트를 더해서 가자는 거죠. 10%. 그러니까 남들은 누진세율 할 때 6%또 45%까지인데 얘는 무슨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이때는 얘는 16% 출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16%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가냐, 여러분? 55%까지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단계별로 몇 프로씩을 10%씩을 더한 세율로 가셔야겠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이거 혜택인지 불이익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세율이 높으니까 무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미비가 아니면 이제 뭘 따진다? 보유기한 따진다. 여러분 보유기한. 그래서 1년 미만이 초단기,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단기,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장기를 구분해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미만이다. 그럼 이때는 50%. 과표 전체에서 50%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40% 되죠. 2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바로 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때 양도 물건이 뭐면 여러분?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주조죠, 여러분.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을 같이 취급하죠. 그를 1년 미만이다. 그러면 몇 프로냐면 70%죠. 예, 주택이나 조합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그럼 몇 프로냐면 60% 되는 거죠. 2년 이상이다. 뭘로 가죠? 누진세율이죠. 근데 나는 아파트 당첨권이야. 아파트 당첨권인데 여러분 이거를 1년 미만일 때는 70%입니다. 1년 이상 2년이면 60%입니다. 2년 이상도 6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특히 분양권을 잘 보셔야 돼요. 분양권의 세율이 여러분 70%짜리 하나와 60%짜리 하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 다 몇 개인데 여러분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즉 마지막 2년 이상을 보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분양권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자산으로 분류가 된 것들은 여러분 얘는 이런 거 따지고 안 따지고 무조건 누진세를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양도 물건이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 조정 대상적이기 때문이다. 자, 조정 대상적은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조정 대상적의 주택을 이렇게 2개 이상을 갖고 있다가 이 2개 이상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무슨 과세한다면 이렇게 20% 또는 30%포인트로 할증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1월 1일 현재에 아마 조정 대상적은 아마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4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하는 날 현재는 바로 요 4개 구만 우리 조정 대상지거든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몇 프로?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 뭐 한다 그러면 할증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만 요거 보셔야 됩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이때는 할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외하면서 뭐였더라면 보유기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 원칙을 적용하는 거다. 그 얘기처럼 원칙적인 세율을 적용하라 라는 걸 기억해 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미등 양도세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여러분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리와 그 다음에 미등 양도를 보는 경우와 미등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를 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개선되면 이제 이 개선된 세액을 양도세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것이냐.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셨죠.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간세다.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죠. 그래서 1월 1일을 바로 과세기간 개시일로 하는 거죠. 과세기간. 요이 땅이죠. 개시일. 로 해서 출발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12월 31일을 과세기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종료일.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과세 여러분? 1년 단위 과세죠. 1년 단위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때 그 1년치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하는 거냐면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1년은 무조건 그 개인의 선택 여지와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을 1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어떻게 하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랍니다. 그럼 결국은 소득세는 소득 발생연도 다음 연도에 우리가 소득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때 벌어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년 다음 연도 한 번에 다 내기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너 원래 부동산을 뭐 하면 여러분 양도를 하면 그 양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내야 되는 거지만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양도세를 요 물건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바로 우리 양도세 또 신고 납부인데. 그럼 지금 양도세는 신고 납부가 2개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연도 5월달 하는 게 이게 원래의 신고 납부니까 이거를 뭐라 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납부랍니다, 여러분. 확정 신고. 그래서 소득세는 몇 번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한 번만 내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다음 연도 5월달에 1년치 한 번에 내면 되는데 그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 이걸 뭐라 한다면 바로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 뭐야, 여러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구분한다는 거고, 여러분. 이때 예정신고가 별표 3개짜리고, 여러분. 바로 확정신고가 별표 2개짜리다. 즉, 확정신고보다는 뭐가, 여러분? 예정신고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가 별표 3개짜리인데, 여러분. 누가 하는 거냐? 신고무지 않게 신고기는 제일 중요하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연도 5월 달이죠.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면 5월 달에 신고하면 되는 건데 예정 신고는 여러분 바로 요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바로. 요 말일에 바로 납세무 성립일입니다, 여러분.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이 되는 거죠.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2월 이내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월 7일 날에 양도했다. 5월 7일 날에 양도했다. 그럼 5월 7일 날 부동산 양도면 5월 7일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말일이죠, 여러분? 네. 5월 말일 기산점에서 그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2월 이내가 되는 건 언제, 여러분? 7월 31일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예정 신고 기한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요게 자 2024년 5월 7일 날에 양도했을 때에 2024년 5월 7일 부동산 양도에 예정 신고일이 언제냐 그러면 이때는 언제야 여러분? 바로 2024년 7월 30일에 예정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5월 7일 날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확정 신고일은 언제가 되는 거냐면 다음 연도니까 언제야 그러면 2025년이죠. 2022년 5월 말일에 바로 확정 신고 기한이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예정 신고, 확정 신고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에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공인중개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본강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죠.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는데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납부를 하지 않다. 그러면 하다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법에서 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 요 소득세가 있는 곳은 항상 뭐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지방소득세가 꽂힙니다. 소득세가 있는 곳은 항상 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 소득세 10%를 반드시 뭐라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다만 이때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여러분, 독립세로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소득세 그러면 항상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모르는 애들은 지방소득세인 거죠. 그래서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뭐가 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여러분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두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반해서 양도세는 우리 2016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가 폐지가 돼서 이제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좀 다뤄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적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좀 봐두시고요. 나중에 본 강의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입문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